그렇게 열게 된 판도라의 상자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내는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기 2년 전부터 상간남을 만나고 있었네요.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라인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당근마켓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당근마켓에 증거가 있을까 싶어 확인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근마켓 채팅 기록에 아내와 상간남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되며 참 다양한 방법으로 불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대표 어플인 당근마켓이 불륜의 온상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사연 역시 아내가 당근마켓을 하다 바람이 난 어느 40대 중반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구리에 살고 있는 이제 40 중반을 넘어가는 남자입니다. 4개월 전, 그러니까 올해 3월 중순에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전부 확보했습니다. 상간남은 이혼남이고 당근마켓을 하다가 둘이 눈이 맞았습니다. 만난 지는 3년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아내가 상간남과 상의하며 저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고 상간소송도 하고 싶은데 상간남이 돈이 많은 것 같아 별로 타격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 애들도 사춘기라 이혼을 하면 탈선을 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소송만 하고 이혼은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원님들의 지혜로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글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아내가 불륜을 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내는 불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제가 현재 공무원을 하면서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전업주부로서 단 한 번도 사치를 부린 적이 없었고 항상 절약을 하고 아이들도 잘 키웠던 사람입니다. 사실 아내가 불륜을 하게 된 계기도 이 절약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근검절약을 생활화했던 사람이라 당근마켓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요. 이 당근마켓이 요즘 불륜의 온상지인 걸 몰랐던 제가 참 한심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한 1년 전 정도 아내가 갑자기 자전거 동호회를 가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빠, 이제 애들도 많이 컸고 나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허락해주면 자전거 동호회 가입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사실 자전거 동호회에서 바람이 많이 나는 걸 알고 있어 조금 망설였는데 아내도 제가 고민하는 걸 알았는지 오빠, 근데 이 자전거 동호회는 회식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자전거만 타고 오는 동호회야. 만약에 회식한다고 해도 난 안 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더군요. 18년을 같이 살며 단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안 했던 아내였기에 아내를 믿고 동호회를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신같이 좋은 자전거 사라고 돈도 100만 원 줬네요. 아내는 정말 기뻐하더니 한 일주일이 지났나 당근마켓에서 엄청 좋은 자전거를 싸게 샀다고 좋아하더군요. 오빠 이거 봐. 원래 200만 원짜리 자전거인데 100만 원에 샀어. 크크크. 나 정말 잘했지? 나중에 자전거 되팔아도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근검절약하는 아내가 너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아이들이 학교를 간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오더군요. 한동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내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자전거 동호회를 다닌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까요? 문득 아내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는데 동호회 사람들과 번개로 자전거를 타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마침 애들도 태권도장 캠핑을 간 상황이었고 저도 잦은 야근으로 너무 피곤했던 차라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5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저녁쯤 되어 아내가 돌아오더군요. 아, 오늘 진짜 많이 갔다 왔어. 크크. 나 이러다가 자전거 선수 되겠어. 오빠 저녁 아직 안 먹었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이라고 말하며 저녁을 준비하더군요. 몇 시간을 자전거를 탄 사람을 저녁까지 만들게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 주방에 있는 아내 옆으로 가. 아니야. 내가 그냥 저녁할게. 당신 쉬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자전거를 타고 온 여자한테 땀 냄새가 아니라 샴푸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샴푸 냄새는 흔히 모텔에서 사용하는 샴푸 냄새였죠. 정말 그 짧은 찰나에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두근거리더군요.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며 일부러 간단하게 아내와 술을 한잔했습니다. 아내는 술을 잘 못하기에 소주 반 병만 먹으면 바로 잠이 들기 때문에 아내를 재우고 핸드폰을 확인해 볼 목적이었죠. 그렇게 일부러 술을 좀 더 먹인 뒤 아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원래 핸드폰에 비밀번호 안 걸고 다녔는데 어느새 비밀번호와 패턴 걸어놨더군요. 몇 시간을 낑낑거려도 열지 못하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내를 관찰하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주변을 관찰하니 아내는 어느새인가 새 옷이 많아져 있었고 그 중에는 빈폴 같은 평소 아내가 입던 옷보다 고급인 브랜드들도 있었습니다. 선물을 해줘도 싫다고 하던 고가 브랜드 옷을 스스로 샀다는 것도 정말 의외였고 특히 눈길을 끌었던 건 아내의 속옷이었습니다. 평소 그냥 면으로 된 팬티를 주로 입었던 아내였고 불륜을 의심하면서부터도 아내는 집에서 편한 속옷을 입고 다녔는데 속옷 서랍장에서 나온 건 형형색색의 세트로 된 속옷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약간 티팬티 같은 속옷도 있었는데 평소에 아내가 정말로 싫어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또 눈치를 챈 게 있었는데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기회가 되면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간다. 아파트에 아는 언니를 잠깐 만나 수다를 떨고 오겠다. 등등 참 다양한 레파토리로 자꾸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바람난 여자들의 특징이더군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2주 동안 정말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지. 내 아내가 바람이라니 내가 오해겠지. 감히 바람을 피워. 얘가 널 완전히 박살내주지. 애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바람을 피운 거지? 남자는 누구지? 직장에서도 운전을 할 때도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온통 아내의 바람 생각밖에 안 나더군요. 이러다가는 사고를 칠 것 같아 아내의 불륜과 관련한 사이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불륜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몇 가지 정황을 듣던 상담사는 거의 90% 이상 바람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남편분께서 정확한 증거를 얻기 전에 티를 안 내셔서 증거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듯 싶습니다. 일단 핸드폰 비밀번호나 패턴을 알 수 있게 몇 가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이 너무 바쁜 관계로 불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결국 불법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아내가 주로 핸드폰을 만지는 화장실과 거실, 안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말대로 아내가 편하게 상간남과 연락과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친가에 보내고 저는 지방에 사는 친구 아버지 장례식을 핑계로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하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의심을 할까봐 저도 연기를 했죠. 아이고, 애들 보내고 간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 했는데 아쉽네. 그래도 간만에 애들하고 나 없으니까 푹 쉬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말투와 표정으로 알겠어요. 운전 조심하고 친구 위로 잘해주고 와요. 라고 하더군요. 그 자연스러운 표정의 순간 내가 괜한데 돈을 썼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강동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낡은 모텔에 들어가며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디 제발 바람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러나 제 기도와는 달리 아내는 제가 외출을 하고 2시간 정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새빨간 브래지어와 팬티를 골라 입고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거의 1시간을 치장을 하던 아내는 그렇게 토요일 저녁 7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을 텐데 그럴 수도 없어서 어두운 모텔에서 그저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새벽 내내 텅 빈 집을 쳐다보며 얼마나 울었나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울다 순간 잠에 들어 깨어보니 오후 1시가 되어 있더군요. 아내는 오전 11시에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동안 낮잠을 자던 아내는 오후 2시 정도가 되어 일어났고 일어나자마자 제가 아닌 상간남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지금도 상간남에게 전화하던 아내의 목소리와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해요. 진짜 잠을 안 재울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 그런가 오빠 진짜 체력장이에요. 크크. 네. 남편은 아직 안 왔어요. 애들 조만간 올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오빠 저도 정말 너무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뽀뽀 쪽 그리고 선물 고마워요. 다음에 만날 때 입고 갈 테니까 기대해요. 아내는 상간남이 마치 남편인 것처럼 너무 상냥한 말투로 대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 아이들이 돌아오자 평소의 아내처럼 친절한 엄마로 변해 아이들을 돌보더군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다행히 그 고통 속에서 수확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애들끼리 노는 동안 화장실에서 카톡을 하는 게 찍혔는데 거기서 핸드폰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영상을 녹화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오빠 너무 고생했어요. 저녁 준비했으니까 빨리 저녁 먹고 쉬어요. 라고 하더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싶었지만 절대 폭력은 안 된다는 상담사의 경고를 기억하며 저 또한 연기를 하며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아내의 핸드폰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상담사는 비밀번호는 걸었어도 대부분 불륜하는 사람들은 불안 증세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최대한 지우거나 숨겨놨을 거라고 하며 핸드폰 증거 찾는 10가지 정도 알려줬는데 역시나 아내의 핸드폰은 카톡과 문자 그리고 전화 통화까지 전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알려준 불륜 찾는 법 중에 보안 폴더를 확인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한 핸드폰에도 메신저를 2개 설치 가능한 스마트폰 기능이라고 하더군요. 상담사가 하라는 대로 검색을 하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핸드폰에 정말로 보안 폴더가 있었습니다. 보안 폴더는 지문인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는 아내 손가락을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서 인식에 성공했는데 정말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게 된 판도라의 상자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내는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기 2년 전부터 상간남을 만나고 있었네요.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라인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당근마켓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당근마켓에 증거가 있을까 싶어 확인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근마켓 채팅 기록의 아내와 상간남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애들 책상이 작아져서 좀 큰 책상으로 바꿔야 해서 아내가 당근마켓으로 책상을 샀는데 아내는 운전을 못해서 어떻게 책상을 옮겨야 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직접 책상을 집 앞까지 옮겨줬다며 신나했었습니다. 그때 그 판매자가 상간남이었고 그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아내가 올려놓은 책 몇 권을 상간남이 우연히 구매를 하면서 인연이 된 듯하더군요. 처음 시작은 그리 불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달 만에 같은 사람과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게 신기했고 그때 아내가 팔았던 책이 재테크와 부업 관련된 책들이었는데 이때 상간남이 자신이 당근마켓 어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재테크 모임에 가입할 걸 권유하더군요. 아내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는데 이후에 상간남과 당근마켓으로 채팅을 하며 결국 가입을 하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불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확인하고 보니 그때는 의미가 없게 느껴졌던 아내의 행동들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울려대던 당근 채팅 알람 소리, 갑자기 가입한 부동산 재테크 소모임,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어떤 남자의 투자 결과를 나에게 이야기하던 모습. 그때는
그냥 재테크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내는 이미 상간남이 머릿속으로 가득 차 자기도 모르게 저에게 상간남 이야기를 했던 것이더군요. 상간남은 이혼남이고 재력이 꽤 좋은 듯하고 아내에게 진심인 듯합니다.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고받은 채팅에서 저를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 동호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그냥 자전거 동호회를 가입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알고 보니 자전거 동호회를 가입하도록 권유했던 것도 상간남이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100만 원에 샀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200만 원에 산 것이고 제가 준 돈 100만 원에 상간남이 준 돈 100만 원을 합쳐 산 것이더군요. 오빠 남편한테는 100만 원에 샀다고 했어. 크크. 남편도 좋아하네. 고마워요. 잘 타겠습니다. 아니야. 더 비싸고 좋은 거 사주고 싶은데 우리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 사주면 남편분이 알까봐 어쩔 수가 없네. 많이 아쉽다. 아니에요. 이것도 충분히 고마워요. 이걸로 우리 열심히 운동해요. 이렇게 아내에게 물질적인 제공을 해주는 상간남과 그걸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에 정말 화가 많이 났고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알고 보니 자전거 동호회는 10달 만에 탈퇴하고 나머지 기간은 둘이서 자전거 여행을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동호회를 탈퇴하게 된 계기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영철이라는 사람이 당신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거리를 둬야겠어. 아, 그 사람 별로 말도 안 했는데? 너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 그냥 여기 나가고 우리 둘이 자전거 타자. 오빠 마음 불편하면 그렇게 해요. 난 둘이서 타는 게 더 좋아. 고마워. 내가 많이 사랑해서 그래. 내 마음 알지? 자기도 불륜을 하는 주제에 내 아내를 자기 아내처럼 관리하는 모습과 그걸 좋아하는 아내의 채팅 내용을 보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화가 났던 건 아내가 자녀들의 학업 상담을 상간남과 했다는 점입니다. 다산 쪽하고 수택동 쪽에 있는 학원하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그냥 가까운 데 가고 싶다는데 유명한 선생들은 다산 쪽에 많은 것 같고. 내가 알아보니까 다산 쪽이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런데 다산 쪽은 제가 운전을 해야 해서 어쩌지? 남편한테 차 한 대 뽑아달라고 해. 운전 연수는 내가 시켜줄게. 오, 진짜 그럴까요? 아, 내가 남편이었으면 BMW 한 대 뽑아주는데 많이 아쉽네. 아, 크크 괜찮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 어쩐지 평소 저와 자녀, 교육 문제를 항상 같이 고민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아는 친구가 추천해준 곳으로 간다며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네요. 참, 누가 남편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건 3달 전 문자 메시지로 둘은 진지하게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다치지 않고 자신들의 불륜 사실이 들키지 않게 이혼을 할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남편분한테 미안한 마음이야. 그런데 나 정말로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남편분도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게 재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해주는 걸로 하자. 애들도 문제예요. 언젠가 애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게 너무 걱정이네요.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야. 내가 무슨 일이든 도와줄게. 심리 상담부터 할 수 있는 건 전부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믿지? 둘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니 그제서야 아내가 했던 말들이 새로운 의미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 2달 전쯤 내가 아내 노릇을 잘못하는 것 같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네. 나 같은 여자 아니었으면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당신 회사 생활 힘들면 언제든 편하게 여행 다녀와요.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까. 당신 나 사랑하지? 요즘은 이혼하는 사람들 정말 많네. 예전에는 이혼이 흠이었는데 요즘은 흠도 아닌가 봐. 당신 나한테 섭섭한 거 없어? 그때는 그냥 하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어떻게든
저와 이혼을 하고 상간남과 살고 싶은 아내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들이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건 줄 몰랐네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차라리 일반적인 불륜 커플들처럼 미친년 미친놈이 되어 배우자를 공격했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미워하겠는데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아내와 상간남의 모습을 보며 마치 제가 둘 사이의 불청객이 된 느낌이라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나온 것처럼 쾌락에 미친 사람으로 보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둘을 갈라놓는 걸로 마음을 먹었겠는데 정말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하는 것 같고 저도 마음이 많이 떠버려 재결합은 어려울 것 같은데 애들을 보면 또 갈등이 생깁니다. 회원님들 그냥 무조건 이혼만 하라고 말씀 주시지 마시고 왜 그런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글을 쓰고 일주일이 지났네요.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읽고 상담사, 변호사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후회하고 상간소송에 관해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이면 이혼은 피할 생각이고 상간남 편 들고 소송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 상간소송 이후 바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내일 상간소송장 넣고 오겠습니다.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특이한 일 있으면 또 글 쓰겠습니다.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지네요. 상간소송장을 접수하고 2주가 지났는데 최근 이상한 일이 있어 글을 씁니다. 상간소송장은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태인데 아내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우울해 보이고 제가 퇴근을 하면 간단한 인사를 한 뒤에 침대에 누워만 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카드 내역서를 살펴보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정신과에 다니고 있었고 화장실 수납장에서 우울증 약을 확인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몰래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상간소에 필요한 증거들은 전부 모아 한동안 몰래 카메라를 확인 안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상간남과 통화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우울하게 있거나 가끔씩 울기도 하네요. 이거 혹시 둘이 헤어진 걸까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둘이 헤어진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했다가 둘이 다시 더 붙어먹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상간소송을 한 걸 아내가 알게 되어 죄책감으로 저러는 걸까요? 너무 이상해서 아내가 잘 때 핸드폰을 봤는데 한 달 전 정도부터 둘이 대화도 나누지 않더군요. 근데 이상한 건 둘이 싸우거나 헤어지기라도 했으면 분명 메신저로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나잇 불륜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둘은 재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상간소송한 걸 알고 이러는 걸까요?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상간소송장이 상간남에게 도달이 안 되어 확인을 해봤는데 상간남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네요. 변호사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 확인될 가능성 거의 없다며 이 경우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위자료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제야 앞뒤가 맞습니다. 둘이 별다른 대화도 없이 헤어지게 된 이유. 아내가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도 전부 상간남이 사망을 했기 때문이네요. 내일 저녁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애들 재우고 아내에게 구리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웬일이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둘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XXX. 왜 죽은 거야? 제가 대뜸 자기 상간자의 이름과 사망 사실을 물어보니 아내 혼자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움직이지 않더군요. 한참을 움직이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내는 엉엉 울며 내가 정말 미안해. 어떻게 알았어? 왜 알고 있는 거 말 안 했어? 내가 물어본 거 먼저 대답해. 왜 죽은 거야? 교통사고가 났어. 그랬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겠어. 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그 자리에 앉아 미친 사람처럼 울더군요. 더 이상은 대화가 불가능한 것 같아 일단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차에서도 집에서도 아내는 울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오늘 토요일 아침에 아내가 잠깐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두물머리 근처 카페에 가서 몇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왜 말을 안 했는지 등등 물어봤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나와 아이들을 버리고 이혼을 할 생각이었냐 물어봤는데 아내는 울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구나. 그냥 사랑하는 남자가 일찍 죽어 슬퍼하는 다른 남자의 여자구나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아내는 또 한참을 울더니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겠어. 나도 오빠 미안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런데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또 이혼을 하자고 하니 정말 그 남자를 사랑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더 화가 나더군요. 일단 녹음기를 켜고 간단하게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을 할지 상의를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잘못했으니 재산분할을 적게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아이들 양육하는 부분에서는 자기가 애들을 케어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한테 애들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거냐며 화를 내니 또 눈물만 흘립니다. 그렇게 한참 상의한 끝에 재산분할은 제가 80%를 가지고 가고 양육권도 저에게 넘기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양육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을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다만 살 곳과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현재 아내는 친정에 내려가 있는 상태고 저는 혼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마음이 너무 아픈 날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구두로 합의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일단 아내는 다음 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고 애들하고 있을 때는 평소처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은 계속 복용하고 있는 듯하네요. 아내는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2년 정도 일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직장을 가진 적이 없다 보니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나라에서 하는 취업 관련 도움 주는 수업들을 듣게 시켜서 아내는 다음 달부터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제출 예정입니다. 오늘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혼 준비한다, 뭐한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상황이라 3일 정도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오후에 웬 등기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상간소송장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웬걸, 상간남의 아내가 소송장을 보냈더군요. 네, 맞습니다. 상간남 이혼한 게 아니라 유부남이었네요. 진짜 미친 XX 파묘에서 다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크크. 대충 이야기를 맞춰보니 둘이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간남이 아내에게 현금 1억 원 정도를 증여했고 상간남 사망 이후 상간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소송을 한 듯 보였습니다. 오후 4시쯤 돼서 취업 연수 받고 온 아내한테 소송장 서류를 주고 바로 운동하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일까 기대가 되네요. 심리 상담 받으면서 아내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또 분노가 생깁니다. 어쩐지 재산 분할을 너무 쉽게 인정을 한 게 상간남이 준 돈이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어쩌면 아내는 상간남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분명히 상간남 장례식장에 갔을 거고 거기서 상간남의 가족들을 만났을 텐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이야기해 보고 내일 또 글 쓰겠습니다. 어제 저녁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걸 알게 된 건 그 사람 죽기 몇 주 전에 알게 되었어. 그 사람이 화장실 간 사이에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만졌는데 거기서 아내와 문자로 싸운 내용을 봤어. 그래서 유부남이냐고 따졌는데 그 사람은 이미 별거한 지 몇 년이나 되었다며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라고 울면서 빌더라고. 문자 메시지 읽어보니 실제로 아내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았고 그래도 속인 게 너무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무조건 이혼할 거고 이혼 안 하면 이 돈 그냥 가지라고 하면서 나한테 1억을 보내줬었어. 끝까지 당신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해. 난 그 사람이 유부남이든 이혼남이든 상관없어. 넌 네가 유부녀이면서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거잖아. 내가 화가 나는 건 상대 배우자는 완전히 속이고
1억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너희 마음이 깊었다는 거야. 앞으로 네 소송 관련해서 나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어. 난 이제 남이 될 사람이니까. 아내는 멍하니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멍청한 여자. 끝까지 화나게 하네요. 지난주 아내의 소송 이야기 이후에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 글을 씁니다.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집에 없더군요. 이혼까지 준비하는 마당에 신경 쓰기 싫어서 애들 재우고 혼자 맥주 한잔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새벽 1시쯤 되었나 아내가 귀가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이혼 서류 제출하고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안방에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려다가 그냥 말하기도 싫어서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가만히 서서 자는 제 모습을 계속 쳐다보더군요. 솔직히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나? 아니면 무슨 해코지를 할까 싶어 일어난 척하면서 봤는데 이게 웬걸? 아내 얼굴에 반창고가 크게 붙어 있더군요. 뭐지 싶어서 좀 자세히 봤는데 얼굴에 반창고뿐만 아니라 목과 귀 쪽에도 상처가 보이더군요. 뭐야? 싸우기라도 했어?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엉엉 울며 오늘 그 남자 아내가 찾아왔어. 난 원래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냥 주말 부부였고 사이가 나빠진 게 나 때문이고 그 사람 죽은 것도 나 때문이라면서 날 막 때리더라고. 나도 그 사람한테 속은 건데 너무 분하고 억울해. 왜 나만 잘못한 사람인 거야? 라고 하더군요. 순간 딱한 마음이 들었다가 저를 배신하고 행복한 인생을 다시 살려던 둘의 대화가 떠올라 위로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거야. 그 남자 죽기 전에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거잖아. 병원 가서 치료 잘하고 폭행으로 신고하든가 해. 혹시 더 할 말 있어? 나 내일 출근해야 해서 자야 돼. 애들 네가 바람 피워서 맞은 거 모르도록 알아서 잘 둘러대고. 그렇게 말하고 다시 침대에 누우니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마음이 많이 쓰립니다. 응원해 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아내가 취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가사 도우미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잘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피웠지만 애들은 정말 잘 돌봐줬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아이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고 아내도 이사를 보내야겠습니다. 애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오늘 이혼하고 왔습니다. 아내 외도를 알고 거의 1년 만이네요. 아내가 아니 이제는 전처라고 해야겠네요. 다행히 전처가 처음 말했던 조건 그대로 재산 20%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제가 전부 갖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가기로 했고 전처는 일주일에 2번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처음은 100만 원이었는데 아내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상당히 협조를 잘해주었기에 80만 원으로 내려줬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간 사이에 이사를 하는데 전처 짐을 빼니 집이 많이 휑해지더군요. 이사 가기 전에 잠깐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참으며 말하더군요. 내가 오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그동안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웠어. 라고 하더군요. 당신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당신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 20년 인연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부부 인연은 이렇게 끝나지만 아직 아빠와 엄마의 역할은 아직 남아있잖아. 그 역할만큼은 잘하도록 노력하자. 잘 가 라고 해줬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집을 나가더군요. 이렇게 제 부부 관계가 끝났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머리로는 모두 끝났다고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전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당근마켓 하다가 바람난 아내하고 이혼했던 당근 파괴자입니다. 오늘 애들하고 저녁 먹다가 문득 이혼한 지 딱 2년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어 간만에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쓰는 건 이혼이 두려워 배우자의 불륜을 참거나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면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절망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불륜이라면 배신감과 두려움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순간들도, 그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살기 어려울 것 같은 마음들도 시간이 지나고 적응이 되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참 많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 삶에 충분히 익숙해졌고 전처에 대한 마음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여성분을 만나 연애도 시작을 했습니다.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 알겠더군요. 전처가 왜 그렇게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그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했었는지. 새로운 사람이 주는 행복과 쾌락은 기존에 있던 평범함이 주는 행복을 정말 쉽게도 지워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주는 쾌락과 행복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남아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한동안 저희가 이혼한 것에 힘들어했지만 저와 전처가 아이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더니 이제는 우리의 특수한 가족관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듯 보입니다. 전처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혼을 하고 5개월 정도는 아이들 앞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도무지 저희 앞에 나타날 면목이 없어 그냥 사라지려고 했다 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는지 이후로는 매주 아이들을 만나러 오고 제가 바쁜 날에는 평일에도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는 건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상간남의 아내에게 상간소송과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를 하여 상간남이 준 1억 중 5천만 원을 돌려주게 되었고 상간소송 패소로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변호사 비용 및 이자 등등을 전부 제외하고 나면 1억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불륜해서 이혼당한 여자라는 판결문과 재산분할로 받은 5천만 원 가량만 남았네요. 현재는 구리시의 구시내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또래에 비해 많이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2년 사이에 참 많이도 늙어 보입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기에 한동안 저도 많이 미워했었지만 이제는 그냥 내 아이의 엄마라는 존재로 인정을 하고 그냥 양육을 함께하는 동반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그냥 저를 위해서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는 그게 아닌 듯합니다. 이혼을 하고 1년 정도 뒤에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그때는 그 남자가 하는 말들이 거짓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였던 것 같아. 결국 그 사람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일 뿐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어. 진심으로 미안해요. 아니야. 세상에 많은 바람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버리고 사라지는데 넌 그렇게는 안 했잖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만 미안해. 하지만 이건 명심해. 그 사람의 그 삐뚤어진 마음을 받아준 것도 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건 너와 그 사람 둘이서 한 거야. 모두 네 선택이었어. 그 선택을 후회는 하더라도 다른 사람 탓을 하지는 마. 그저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그럼 언젠가 우리 모두 행복한 날이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자 울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걸 알게 되자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러 왔을 때도 저에게 무슨 말 하려다가 그냥 말고 애들도 엄마가 요즘 자꾸 운다고 걱정을 하더군요. 그냥 엄마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처에게는 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전 더 이상 전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불륜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한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불륜을 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본래의 삶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가정에 충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